한때 멀티태스킹 능력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들의 뇌는 하나의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할 공간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멀티태스킹에는 몇 가지 부작용까지 따른대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발상이 불가능하고 주의력 또한 현저히 감소됩니다. 즉, 일을 잘하는 비결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집중해서 끝마치는 겁니다. 공부도 정말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문제만 풀고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만 봐야 합니다. 바위를 꿰뚫었다는 한나라의 명궁 이광의 화살처럼 여러분의 눈빛으로 종이를 꿰뚫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확실하게 집중함으로써요.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효입니다. 우리는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시다가 이런 느낌 받아본 일 있으십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내 작업에 달려있다 라는 느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만 계속 작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고흐가 한 말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노력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표하면서 이대로 계속 쭉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느낌, 이 느낌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공부하는 동안 혹은 일하는 동안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붙겠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긴 오를까? 하고 두려워하며 방황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고흐와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의 방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노력의 양에 대한 자신감, 덧붙여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체험해본 느낌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전의 자신과 또 한 달 전의 자신과 확확 달라지는 것을 체험해야 비로소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느낌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의 시간을 들인 후에야 마치 참깨를 쫙 짜서 한두 방울의 기름을 겨우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얻는 느낌이자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시겠지만 고흐는 자기가 얼마나 일상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지쳐서 녹초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될 뒤쪽 어딘가에서 고흐는 자신이 5년 또는 채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나와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노력을 해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고요. 그 체감이 곧 자신감이 돼서 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상상하면 성공이 저절로 온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상상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상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지를 북돋음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근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반드시 생겨요. 결국 막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감을 붐업하다가 또다시 갑자기 좌절하다가 또 억지로 자신감을 상상하며 끌어올리다가 좌절하다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죠. 그냥 계속 윤회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무의식 깊숙이 뿌리 박힌 노력에서야 나오는 겁니다. 저 이승엽 선수의 말이죠.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내 데생을 보면서 이건 옛날에 그린 그림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벽 4시면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앉는다. 그리고 목초지와 목수의 작업장,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 들판에서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는 농부들을 스케치한다. 그런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하얀 비둘기떼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사이에 붉은 타일 지붕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작업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계속 작업할 수만 있다면 조용히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작은 창문 너머로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고 신념과 사랑으로 그것을 그리는 싸움 말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생각이다. 그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림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화가의 의무는 자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만일 팔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작업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다. 유화 물감과 붓을 구입하고부터 지금까지 악착같이 달라붙어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7점이나 완성했다. 지금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 그 중에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도 하나 있다. 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모래 언덕의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고 손을 뗄 수도 잠시 쉴 수도 없었다. 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썼다고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 생각하지는 말아라. 사실 그 반대다. 단지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란다. 열심히 할수록 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따금씩 건강이 나빠져도 나를 방해하진 못할 거다. 1, 2주씩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화가들이 최악의 화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대한 스승 밀레가 말했듯이 그림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몸을 사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잠시 탈진해서 보내는 시기가 올지라도 그건 곧 지나갈 테고 마치 농부가 작물을 수확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작품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유화다. 지금까지 나는 스케치에만 몰두했다. 처음부터 경솔하게 유화에 뛰어들어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아무런 발전 없이 비싼 도구만 쓰다 망쳐버려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다. 그런 실패를 피할 유일한 길은 스케치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케치를 성가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요즘은 유화를 그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자유를 얻는 느낌이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해왔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먹거나 마시는 시간까지도 아낄 정도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근에 제라르 빌더스가 쓴 다수 우울한 분위기의 편지와 일기라는 책을 읽었다.
그는 내가 그림을 시작할 즈음에 죽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걸 아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빌더스의 경우에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는 온실 속의 꽃처럼 선생의 지도 아래 재능을 꽃피웠고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고독을 견뎌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암스테르담에서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극도로 낙심한 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 28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에 지루함을 느꼈는데 그럴 때 불평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바람을 쐬러 어울려 다녔고 자신이 넌더리를 내고 싫어하는 오락을 했다. 그의 삶에서 공감하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차라리 밀레의 전기를 읽는 쪽이 더 유익한 것 같다. 밀레의 글에서도 늘 그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꼭 해야 한다 라는 말과 함께 꿋꿋이 일을 해 나갔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냈다. 반면 빌더스의 편지를 보면 이번 주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망쳐버렸다. 이런저런 콘서트나 게임에 참석한 뒤에는 전보다 더 비참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라는 식의 글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밀레의 감동적인 면은 그럼에도 나는 이런저런 일을 꼭 해야 한다 라는 분명한 태도다. 빌더스는 아주 재치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고급 담배나 양복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나는 오히려 그런 빌더스보다는 아이들에게 먹일 수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 밀레의 개인적인 고충에 더 공감하고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는 고급 담배나 오락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 너에게 습작이라도 몇 점 보내겠지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유화가 너에게 보낼 만한 수준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 의논할 정도가 되려면 거의 1년이 걸릴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그림이 쓸모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은 보장하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것이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무엇보다 내가 돈 버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그 목적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니? 참되고 가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작품이 팔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작업할 것이 아니라 작품에 정말 훌륭한 어떤 것이 들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정직한 탐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달 안에 너에게 그림 한 점을 보내마. 그러면 알게 되겠지.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더 위대한 경지에 한 걸음씩 올랐다고 믿는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칙부터 틀린 그림, 거짓된 그림, 왜곡된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더 차원이 높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습작을 해야 한다. 내가 내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떠냐? 나의 치료법이 너에게도 통하리라 생각하는데 바로 이거다. 툭 트인 야외로 나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다. 나는 잘 지낸다. 피곤할 때조차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식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된 치료법은 그림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반고흐 영혼의 편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지금 ES24 자기개발 3위, 알라딘 자기개발 2위,
그리고 리디북스에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